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정숙. 올해 63입니다. 제 얼굴에 깊게 팬 주름만큼이나 제 마음속에도 평생 펴지지 않는 흉터 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흉터의 시작, 제 기구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1962년에 이남 이녀 중 셋째, 딸로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이야 딸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라지만 제가 태어난 그때는 달랐습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는 겨우 넘겼다 해도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딸은 그저 나중에 시집가면 그만인 집안의 미천일 뿐이었지요. 하물며 저희 아버지는 그 시대 누구보다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를 이을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갓난아기였던 저를 마당에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에이, 재수없는 계집년. 그때 다친 제 검지손가락의 손톱은 지금도 반으로 갈라져 기형으로 자라납니다. 제 인생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내팽개쳐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는 제가 30살 무렵 일찍 돌아가셨지만 제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어머니에게 첫째 아들, 그러니까 제 오빠는 집안의 기둥이자 하늘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도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팔아 기어이 오빠를 대학교까지 보냈습니다. 막내 남동생은 공부머리가 없어 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늘 귀한 막내 아들이라며 끼고 도셨지요. 첫째 언니는 맏딸이라는 이유로 살림 미천 취급은 받았지만 그래도 동생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살가운 눈길이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맏딸도 아닌 그저 어중간한 둘째 딸. 저는 어머니에게 늘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숙이, 저녀는 아비 잡아먹고 태어난 년이야. 생긴 것부터가 복이 없게 생겼어. 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늘 그렇게 타박을 주셨습니다. 제 기억 속 유년 시절은 늘 배고픔과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다정한 눈길 한번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이 보리밥을 먹을 때 저와 언니는 멀건 보리죽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제 나이 겨우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1968년, 세상은 월남전 특수다 뭐다 떠들어대도 저희 집은 여전히 풀뿌리로 연명하는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대뜸 제 손을 잡아 끌고 읍내의 낯선 기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앞에서 제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라는 대로 말 잘 듣고 돈 벌어서 매달 집으로 보내야 한다. 알았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날부터 그 집의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제 키만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손이 꽁꽁 얼도록 빨래를 했습니다. 밤이면 부엌 아궁이 옆 차가운 널빤지 위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를 부르며 소리 없이 울었던 담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번 돈은 푼돈 하나 제 손에 쥐어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오빠의 학비와 남동생의 용돈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가는 초등학교 문턱도 저는 제대로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야하게 다니며 글자를 깨우친 것이 제 학력의 전부입니다. 제 10대는 그렇게 남의 집 부엌대기로
서울로 올라와 버스 안내양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라이를 외치며 좁은 차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품삯은 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빠와 언니, 남동생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오빠에게는 번듯한 전셋집을, 남동생에게는 가게 차릴 미천 수천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언니 시집 갈 때도 아껴뒀던 쌈짓돈으로 예단이며 혼수를 챙겨주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그때 만난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줄 것만 같았던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주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평생 미워만 하셨지만 그래도 딸년 시집 간다는데 이번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겠지. 결혼식 전날 저는 큰 마음 먹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내일 시집 가. 어머니는 헛간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리더니 묵직한 꾸러미 하나를 제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꾸러미를 풀어보자 안에는 빛바랜 목화솜이 들어간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엄마가 딸에게 주는 작은 선물일 거라 기대했던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이게 전부야? 제 떨리는 목소리에 어머니는 받은 기침을 한번 뱉어내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계집년 시집 가는데 뭘 더 바라냐. 이거라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살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이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겠구나. 나는 그냥 이 집에 돈 버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구나. 저는 그 이불 한 채를 들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모든 걸 내어주면서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딸에게는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던 어머니. 그때의 서러움은 제 가슴 속에 또 하나의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제 박복한 운명은 결혼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불행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시집갈 때 받은 낡은 이불 한 채는 앞으로 제게 닥쳐올 불행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제 첫 남편은 경찰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제복 입은 사내는 가난한 처녀에게 동아줄과도 같았지요. 이제 나도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고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단꿈에 젖었던 것도 잠시.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가 잡더미로 변해가는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었지만 집에서는 무법자였습니다.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노름판을 전전했고 성실하게 모아둔 제 쌈짓돈까지 거짓말로 빼앗아 하룻밤에 탕진하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는 친정 시댁 가릴 것 없이 손을 벌려 집안의 땅 문서까지 노름빛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뒷돈을 받고 으스대던 그의 모습 뒤에는 아내와 자식들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날이면 어김없이 폭력이 뒤따랐습니다. 날아오는 주먹과 발길질을 피해 어린 딸 둘을 끌어안고
방구석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경찰인데 네가 어쩔 거야. 그의 폭언과 폭력 속에서 제 영혼은 달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어려운 병명을 알려주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우는 제 어린 두 딸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직후 당장의 생계가 막막했던 저는 잠시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핏줄의 정은 어쩔 수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을 다시 제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어떻게든 함께 있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끔찍한 현실이었고 결국 아이들을 전 남편에게 다시 보냈다가 눈물로 데려오기를 수차례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시 얼굴도 볼 겸 막내 남동생네 집에 들렀는데 마침 그곳에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들렀을 뿐인데 저를 맞이한 것은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과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꼴 좋다. 애새끼들 앞세워서 동냥이라도 하러 왔냐. 어머니는 저와 제 딸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제 큰 딸아이가 겨우 5살이었을 겁니다. 제 뒤에 숨어 훌쩍이는 제 딸아이를 보더니 어머니는 대뜸 다가와 아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바닥에 나둥그라졌습니다. 계집년이 어딜 따라와서 울어. 너도 네 어미처럼 팔자 사나운 년이 될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제 딸은 할머니에게 그런 모욕과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그 손이 내 뺨을 향했더라면.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내 어머니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제 딸의 손을 잡고 다시는 친정의 문턱을 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두 딸을 굶길 수는 없었지만 야학에서 겨우 글자만 깨쳤을 뿐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없는 제가 취직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잠든 도시를 가로지르며 우유와 신문을 배달했고 낮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 굳은 일을 도맡는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밤이 되면 길거리 포장마차에 서서 떡볶이를 끓이고 붕어빵을 구워 팔았습니다.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악착같이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게도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저와 제 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제 첫남편과 모든 것이 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했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선물 같은 늦둥이 막내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5 식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막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동안 모은 돈과 빚을 내어 작은 노래방을 하나 차렸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 가게 월세를 모두 충당했습니다. 새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게 수입으로 우리 생활을 꾸려줘. 나는 내 월급으로 우리 아파트 대출금을 열심히 갚을게. 그렇게 힘을 합치면 금방 우리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또다시 심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게를 정리해야 할 때가 왔고, 저는 노래방을 판 돈 전부를 남편에게 주며 우리 가족이 살던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진짜 우리 집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남편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몇 년 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제가 몰래 확인해 본 서류 속에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 노래방 판돈은 물론이고 자기 월급까지 단 한 푼도 대출금을 갚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은 그의 개인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 피와 땀, 제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또다시 저를 완벽하게 속인 겁니다. 결국 저에게 남은 것은 80%가 빚뿐인 아파트 한 채.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3~4천만 원이 전부인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막내 아들의 양육비조차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큰딸이 호주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딸은 4년 넘게 한국에 올 때마다 조금씩 빚을 갚아주고 동생들과 저의 생활비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비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딸에게 떠넘긴 채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순순히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팔아봤자 빚을 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기에 그는 아파트에는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그동안 빼돌린 제 피 같은 돈을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을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오히려 제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그 더러운 누명을 씌워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혼 사유는 기가 막히게도 아내의 외도였습니다. 평생 남자에게 상처만 받고 살아온 제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런 더러운 꼬리표를 붙인 겁니다. 저는 법정에서 진실을 외쳤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증명할 증인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증인으로 내세운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증인 이옥자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 어머니였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그의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겁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저를 미워했어도 그래도 엄만데 남의 편에 서서 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증인은 따님인 이정숙 씨가 평소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아니라고 해줘.
엄마만은 내 편이 되어줘. 하지만 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며 판사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딸 연 가게 하면서 만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얼마간의 돈을 쥐어주며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는 사실을요. 돈 몇 푼에 자신의 딸을 사지로 내몬 겁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던 것은 제 존재의 뿌리였던 어머니에게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때 저를 내동댕이 쳤던 아버지보다, 저를 때리고 돈을 뜯어가던 첫 남편보다, 제 돈을 빼돌린 새 남편보다, 법정에서 저를 외면하던 어머니의 그 차가운 눈빛이 제 평생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에 정말로 나 혼자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거짓 증언이 담긴 법정의 차가운 공기는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아무도 없는 허름한 월세방에서 홀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사랑스러운 두 딸과 아들이 있었고 자식들을 생각하며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또다시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저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딸들도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도 이제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작은 아파트 한 칸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두 딸과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만은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누나, 엄마가 좀 이상해.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 병원에는 죽어도 안 간다시던 분이 응급실이라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돈 한 푼 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던 분이기에 이건 정말 옛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자마자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동생을 발견하고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떠셔? 왜 이렇게 갑자기? 동생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난 약속이 있어서 간다. 그리고는 제게 어머니를 맡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자친구와 만나러 간다며 유유히 병원을 떠나버렸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이미 가난 말기입니다.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게다가 치매 증상까지 보이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이미 어머니의 가난 말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제게 그 심각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아깝고 귀찮아서 어차피 말기라 돌아가실 건데 라는 생각으로 어머니의 병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들까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돈을 아끼고 모으셨습니다. 당신 위해서 단 한 푼도 돈을 쓰지 않으려 하셨지요. 그 자린고비 정신은 병든 몸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수억 원의 재산 앞에서 어머니의 고통과 죽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피를 토한 흔적조차 있었습니다. 그제야 막내가 마지못해 병원에 모셔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옆을 지키는 대신 자신의 사적인 약속을 우선했습니다. 큰오빠와 언니는 병원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시골 땅과 인천집, 바로 그 재산이었습니다. 누구든 엄마 죽을 때까지 돌보면 전 재산 물려주겠다. 어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가끔씩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누가 그 귀찮고 힘든 간병을 하려 하겠습니까?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숨긴 채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임종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나중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홀로 병실에 앉아 잠든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이 차가운 손으로, 이 비쩍 마른 몸으로 평생 저를 미워하고 괴롭혔던 어머니. 저에게는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던 어머니. 하지만 지금 그 어머니는 모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채 홀로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돈만 쫓았지만 그 돈은 결국 그 어떤 자식의 사랑도 사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 재산은 오히려 자식들의 탐욕을 부추겨 어머니의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어머니를, 평생 나를 미워했던 이 어머니를 과연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피를 토하고 홀로 누워 계신 어머니의 초점 없는 눈빛 속에서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내동댕이 쳐졌을 때, 신무살이를 하던 낯선 집에서 버스 안내양으로 서울거리를 헤매던 그 외롭고 지쳤던 소녀의 모습, 그리고 법정에서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을 때의 그 절망감. 어머니는 어쩌면 평생 저를 미워했던 만큼 당신 자신도 그렇게 외롭게 살아오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버림받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제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알 수 없는 정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제 평생 가장 힘든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잠 못 이루던 저는 평생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등을 돌릴 것인가?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왜 내가?
평생 나만 미워하고 괴롭혔던 엄마를 왜 내가 돌봐야 해? 다른 형제들에게 수억 원씩 주면서 나에게는 이불 한 채가 전부였던 엄마를, 법정에서 나를 배신했던 그 엄마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야, 내가 태어나게 해준 내 생명의 뿌리인 그 사람이야.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해도 저렇게 혼자 죽어가시는 걸 차마 어떻게 외면하겠어.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깨어나자마자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자존심으로 살아오신 분답게 쉽사리 부탁의 말씀을 꺼내지는 못하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계실 뿐이었죠. 저는 그때 어머니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흘리지는 않으셨지만 눈가에 맺힌 그 투명한 물방울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네가 나 좀 봐달라.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평생의 자존심을 굽히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셨지만 이제 당신을 돌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다 더 줄게. 집도 땅도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더 줄게. 다른 놈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려야겠다는 마음과 평생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수는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때부터 시작된 2년 남짓한 간병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픈 몸과 치매 증상으로 인해 더욱 신경질적이 되셨고 저에게 더 자주 화를 내셨습니다. 야, 이것도 못하냐?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내가 언제 너보고 이런 걸 해달라고 했어. 멋대로 하지 마. 저는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를 가서 24시간 돌보기 시작했는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차려드려도 깨끗하게 몸을 씻겨드려도 어머니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하시고 없는 일을 있었다며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너 내 돈 훔쳐갔지?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다 알고 있어. 왜 자꾸 내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만져? 도둑년이 따로 없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돌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아프시고 힘드시니까 그러시는 거라고. 원래 성격에 병까지 겹쳐서 그러시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기억해내어 매일 정성껏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오셔서 맛있는 것을 제대로 드셔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엄마, 오늘은 갈비찜 해드릴게요. 누가 해달라고 했어. 괜히 돈 낭비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는 제가 차려드린 갈비찜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 순간들에서 저는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암이 진행되면서 어머니는 점점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이가 성하지 않아 제대로 씹지도 못하셨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해드리자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연세도 많고 건강 상태를 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평생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셨어요. 이번만큼은 최고로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의사는 저의 간청을 들어주었고 어머니는 몇백만 원짜리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로 심은 이로 처음 밥을 드시면서도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했냐. 돈만 버렸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음식을 더 편하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 임플란트를 어머니는 고작 반년도 못 쓰셨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편하셨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식당들도 찾아다녔습니다.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어머니가 젊은 시절 가보고 싶어 했던 좋은 식당들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괜히 밖에 나와서 뭐하러 이런 데서 돈 쓰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는 그런 외출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씩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잠깐이나마 평온한 표정을 지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도 다른 형제 자매들의 견제와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말이 퍼지자 큰오빠와 언니, 막내 남동생은 번갈아 찾아와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정수가, 너 혼자 엄마 재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왜 너만? 엄마를 꼬드겨서 유언장이라도 쓰게 한 거야? 비겁하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오빠, 언니, 그럼 같이 돌보세요. 제가 혼자 왜 이 고생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간병은 하기 싫어하면서 재산만큼은 나눠 가지려 했습니다. 정작 어머니가 아파하실 때는 나타나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머니 통장에 든 돈 이야기만 나오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돌보던 2021년 당시에는 팬데믹으로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제 딸들은 호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가끔 영상통화로 할머니 안부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지수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 어머니는 손녀들과의 영상통화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손녀들을 가만히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서 저는 어머니의 복잡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영상통화가 할머니와 제 손녀들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1년 8월, 그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피까지 나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119에 신고했고 앰뷸런스가 와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때문에 면회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고작 1시간 정도,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놓칠 수 없어서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면회 시간 동안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셨어요. 평생 제게 그런 애착을 보이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그날은 제 손을 놓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더 꽉 잡으시고 가지 말라는 듯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엄마,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걸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가지 마라. 나 혼자 두지 마라. 하지만 병원 규칙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고 병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창문을 통해 밖에서 어머니의 병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연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급히 병실로 달려갔지만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들어갈 수는 없었고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그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언니도 그때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저와 언니, 딸 둘만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본 겁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시던 큰오빠와 막내 남동생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들만 편애하셨던 어머니의 마지막을 정작 그 아들들은 외면한 채 딸들만이 지켜본 거였죠.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로는 끝까지 하지 못하셨지만 그 눈물 속에는 평생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는 걸. 그리고 제 손을 그렇게 꼭 잡고 계셨던 이유도 마지막만큼은 저를 보내고 싶지 않으셨던 거라는 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에 대한 제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움이 영민으로, 원망이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히고 마지막까지도 힘들게 했던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세상이 온통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불평하시던 그 목소리마저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갔던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그 2년이란 시간이 사실은 저에게도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의 상처와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고 진정한 딸의 정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으시고 흘리신 그 눈물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형제자매들의 이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전라도였고
그곳에 선산이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전라도에 살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장례와 매장은 큰오빠가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오빠는 저에게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정수가, 엄마 장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오지 마. 괜히 와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어머니를 홀로 돌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제가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한다니. 하지만 큰오빠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며칠을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라도 땅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 도저히 매장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오빠는 그런 상황이 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을 자기 집에 모셔두는 것도 꺼려했고, 그렇다고 이 비가 언제 그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 큰오빠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비가 너무 와서 도저히 매장을 할 수가 없어. 너라도 와서 유골 가져가라. 내가 이걸 언제까지 집에 모셔둘 수는 없잖아. 그제야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오지 말라고 해놓고서 어려워지니까 저를 부르는 거였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랴부랴 전라도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전라도에 가까워질수록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더니 어머니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며칠 동안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습니다. 큰오빠도 그 상황을 보고는 놀라워 했습니다. 이상하네. 며칠 동안 그렇게 퍼부었는데. 결국 우리는 그날 함께 어머니의 매장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맑은 하늘 아래에서 어머니는 고향 땅에 편안히 잠드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부르신 거라고. 마지막 길만큼은 제가 함께 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하늘에서 비까지 멈춰주신 거라고. 무덤의 마지막 흙을 덮어드리면서 저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끝까지 모셨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푹 쉬셔도 돼요.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의 재산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땅들은 큰 오빠가 가져갔고 저는 인천에 있는 어머니의 집만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시가는 대략 4억 원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은 건 그 집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링링링,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정수가, 너 혼자 집까지 다 가져가면 어떡해.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언니, 저는 인천 집만 받았어요. 전라도 땅은 다 오빠가 가져갔잖아요. 그래도 4억이나 되는 집을, 그거 우리끼리 나눠 가져야지. 그 다음에는 막내 남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이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법적으로 다투면 누나도 손해야. 그냥 우리끼리 4등분 하자고. 그럼 너는 엄마 돌볼 때 뭐 했어? 한 번이라도 와서 도와줬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상속은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거 아냐? 심지어
큰오빠까지 전화를 걸어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뻔뻔하다. 땅은 내가 가져갔지만 그건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집은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해. 오빠, 그럼 2년 동안 제가 혼자 간병할 때는 왜 안 도와주셨어요? 엄마 돌아가실 때도 병원에 안 오셨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상속권자라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2년 동안 혼자 돌보느라 제 건강까지 망가뜨렸는데 고작 4억짜리 집 하나 받는 것도 시기하며 나눠 가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정수가, 넌 정말 이기적이야. 엄마를 이용해서 재산 가로챈 거지. 우리가 법정에 가면 너도 피곤해질 거야.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들, 어머니가 저에게 욕하고 화낼 때마다 참았던 마음들, 마지막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임종을 지켜봤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남동생. 이 집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엄마가 저에게 주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까지 모신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여러분이 그 보답을 받고 싶으셨다면 여러분도 엄마를 돌보셨어야죠. 결국 그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어머니의 유언은 명확했고 제가 2년 동안 간병한 사실도 모든 병원 기록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집은 4억이라는 재산의 큰 돈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어머니는 저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그 2년 동안 저는 비로소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결국은 내가 낳아준 자식이고 그 자식을 끝까지 품어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랑을 배웠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혔던 어머니였지만 결국 그분도 당신 나름대로는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사신 분이었다는 걸. 그 시대를 살았던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아픔과 상처가 어머니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걸. 이제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워합니다. 어머니가 불평하시던 그 목소리도, 짜증내시던 그 모습도 이제는 다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끔 어머니 무덤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이제 저도 제 자식들에게 진짜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형제 자매들과는 이제 연락을 끊고 삽니다. 그들이 저를 원망하든 말든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어머니의 무덤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언제나 맑습니다. 그 맑은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구나. 미움도 원망도 결국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구나. 돌이켜보면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지 못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한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에게만큼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희생에는 반드시 의미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머니가 주신 그 큰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 자식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